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예법학원 소속 이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좀 이제 변호사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특별히 브리타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를 제가 설명드림에 있어서 좀 이제 먼저 좀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 이제 브리타라고 얘기를 할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낯선 주제를 가지고서 일반론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거를 흔히들 브리타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이제 말하자면 진정 브리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리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고 출제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말하자면 대비의 필요성, 정확히는 대비의 실익이 매우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강의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제 브리타 특강이니까 브리타는 무엇이냐? 부진정 브리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이제 교환의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소재와 모르는 판례 또는 이제 판례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소재 자체는 좀 특이해요. 배경 사실 같은 것들이 특이하게 등장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일반 론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조문만 봐도 해결이 가능하거나 하는 그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일반 원리 자체를 물어보는 단지 이제 그 가운데서 어, 배경들은 이제 의미가 없고 얼마나 일반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 자체가 핵심이 된다는 의미에서 좀 불이의 것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세 가지 유형의 부진정 브리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히들 우리가 생각을 하는 대비 방법은 모르는 거 없게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간다라는 건데 사실 출제위원분들이 제일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기존의 정보로는 모르고 있는 거를 출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 이 모르는 부분은 아는 부분을 갖고서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바라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례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 구체적으로 실제 문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들이 구현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 어, 자 이렇게 봅시다. 사례형 문제라고 이제 불리는 여기서 이제 사례라고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사실은 사례형 문제는 이제 크게 논술형 문제죠. 논술 서술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건 기록형입니다. 기록형은 주어지는 제시문이 기록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 뿐이고 사례형 문제는 사례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례형이란 건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 사실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일종의 법적인 평가를 이릉의 법적 평가를 내린 법적 사실관계로 재진술합니다. 이 법적 사실관계들을 나열해 놓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불필요한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건 법적인 의미 자체가 없는 그런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례형 문제가 출제될 때 그 사례형의 그 제시문으로 되어 있는 그 법적 사실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삭제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결론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법적 사실 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냐면은 너 그 법적 사실관계 갖고서 법률관계 논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로스쿨 이제 처음 이제 로스쿨에서 법학을 만나신 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교수님들이 직접 그때는 물어봤어요. 법률관계를 논하라. 무엇을 논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 사실관계 놓고서 법률관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법률관계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법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법리를 이제 사실관계에 이제 포섭해야 되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사례형 문제풀이라는 것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주지 않는 부분 찝어내고 법리 알고 포섭을 하는 이 세 가지를 할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의 그 한 세트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경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는 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그 어느 시점부터 되게 많은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답안 작성 방법이 결론 딱 받고 논거 기술한다 라는 이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례형 문제에서 묻고 싶은 게 이 이제 법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회적 사실관계를 이 법적 사실관계로 다시 이제 재서술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묻고자 하는 건 이 법률 관계를 여러분들이 논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지금 결론부터 논거로 흘러간다는 이 흐름이 기본적으로 사례형 답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는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법률 관계를 논한다는 거는 논설문을 쓰는 거거든요. 논설문이란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이 상황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의견을 갖고서 내 의견을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일정한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라는 그 논증을 하는 글인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그 법률 검토 의견서나 어떤 서명 같은 데서 요구되는 글에 가까운 거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논설문을 쓰는 거예요. 논설문. 이걸 잊지 맙시다. 논설문을 쓰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녹이게 되느냐는 뭐 이제 논거 부분을 논설문의 형태로 작성을 해서 구조가 이제 맞게 짜여지게끔 한다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할 건 논설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핵심은 문제 제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관계 이런 거 내가 알겠어. 알겠는데 여기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이 해석 택하면 이런 결론이고 저 해석 택하면 저런 결론인데 나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맞아. 이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어떻게 문제 제기를 잘하냐?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 문제 제기의 경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문제 제기의 경위, 각 그 의견들에 따라서 어떤 결론들이 도출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이제 그 일반적인 사회형 답안에 이제 목차를 그 적어 놨는데 여기 써 있다시피 문제 소재 부분, 문제 제기,
뭐 이쪽 부분은 배점 조치로는 한 2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점 문제든 10점 문제든 간에 크게 가리지 않고 10점 문제라면 물론 이제 빠지기도 하지만 15점부터 30점까지 35점까지 문제에서 문제제기 2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제대로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거기 위치해야 될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성이 절반 이상은 돼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갖고서 뭘 불이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냐. 지금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10점은 한 개 정도의 쟁점입니다. 쟁점은요, 한 개의 독자 쟁점으로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이 문제 제기만 똑바로 되면 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우리가 꼼꼼히 하면 불이타는 없다.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사실관계 보면, 이 제시문 보면서 읽을 건데, 제가 이 제시문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 3번은 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접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3번 안 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읽고 바로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당연히 3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몰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 읽는 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등장인물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보면서 갑시다. 자, A는 2022년 4월 1일 갑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2년 4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A 그리고 일단 뭐 갑 그리고 뭐 대여 이렇게 화살표 바로 긋죠. 근데 화살표 긋지 말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처음 읽는 거는 등장인물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등장하는지. 대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부탁을 받은 을이 등장을 해서 을이 뭘 했냐?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보증이니까 또 막 긋고 싶지 긋지 말고 일단 보증이니까 주채무자랑 채권자랑 사이에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장인물의 위치만 딱 잡습니다. 을 위치 잡고 그리고 이제 뒤에 쭉쭉 있습니다. 이제 갑에게 을 소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면서 뭐 이행하기로 하였고 이 부분들을 다 그냥 간단하게 읽는 거예요. 이 부분 처음에 완벽하게 다 서로 쓰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고 새 인물 등장 안 합니다. 쭉쭉 등장 안 해요. 근데 매매 계약을 뭐 취소했구나. 뭐 취소? 오케이. 확인. 취소 정도 확인.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갑에 대한 뭐 대여금 채권자 병 새 인물 등장하죠. 병 일단 기본적으로 갑의 채권자예요. 그럼 갑 옆에 놓고 싶죠? 근데 바로 놓지 말고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을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A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읽어보면 갑을 채무자, 을을 제3 채무자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식 명령을 신청했다 라고 하죠. 그럼 병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부당이득 반환 채권 얘기 나왔는데 그거 먼저 좀 그거를 미루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압류 및 총심은 발령했고 뭐 송달됐고 송달하면은 이제부터 뭐 이렇게 효력 발생 시니까 이렇게 딱 형법에 딱 칠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건 두 번째 읽을 때 하면 되니까 첫 번째를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송달했고 추신금 청구에 소를 제기했고 소를 제기한 건 약간 뭐 어쨌든 중요한 거죠. 추신금 청구에 소를 제기를 했구나. 그 추신금 오케이. 을은 대여금 채무 잔액을 변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여금 관계 잘 모르는데 을이 괜찮습니다. 문제 읽고 볼게요. 병에 을에 대한 위 추신금 청구 소송에서 자 이제 문제 부분 등장했으니까 이제부터 선을 그을 거예요. 추신금 청구에 소를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추심 명령의 대상이 뭐였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이거는 각자 방향 좀 각자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저는 가진 사람 채권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자한테 화살을 쏘는 걸로 방향을 잡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구나. 이 상황까지. 근데 여기서 을은 갑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뭐 갖는 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검토 대상이라는 거니까.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 을의 각 상계의 주장은 타당한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상계 타당하니? 각 사전구상권으로 타당하니? 사후구상권으로 타당하니? 묻는 거죠. 자,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법리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래요. 상계 되는지 물어봤죠. 되는지 물어본 건 무슨 의미냐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논설문의 구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지를 택하느냐에 각각의 논리가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계를 걸리게 하는 상계에서 걸리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상계가 안 된다고 좀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 우리 상계적상 생각나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그거 막 아는 법리가 너무 많아서 막 변제기, 선돌의 설박 이러면서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상계적상은 뭡니까? 그냥 상계권 행사할 때 얘네가 대등해서 그 이행기 도래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제기가 선돌했다는 그거는 추가적인 법리인 거고 기본적인 전상계적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이라는 게 생겼을 때 변제기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지금 적어도 지금 지금 문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볼 거예요. 제일 최종적으로 벌어졌던 일이 뭐였습니까? 을이 대여금 채무 전액을 7월에 변제한 거죠. 그럼 이 상계항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적어도 그 이유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상계적상은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채권들이 다 변제기 도래했고 발생했고 변제기 도래했고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상계적상은 문제 안 되는 거네? 그럼 상계 제한? 상계 제한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려나? 상계 제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상계가 안 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492조 제1항 단서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거 항변권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 항변권이 있어요. 근데 사전구상권 지금 모르는 겁니다. 사전구상권 항변권 있나? 나 잘 모르겠는데. 사후구상권 항변권 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패스. 498조 지급금지 명령. 사실 이 정도 이제 여기가 좀 이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인데 상계 문제 물어봤는데 압류 및 추심 명령 이게 나왔으니까 압류 나왔으니까 사실 498조를 떠올리는 게 맞긴 한데 제가 그냥 좀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느라고 지금 바로 여기로 지금 좀 천천히 와봤어요. 지급금지 명령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시간들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498조 문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그 후에 취득한 채권. 그러니까 언제 취득했냐. 이걸 좀 일단 봐야 되는 거겠죠. 그 후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지급금지 명령 그다음에 그 후라고 했으니까 지급금지 명령 효력가 언제 발생했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사실관계 중에서 추진명령 언제 효력 발생하나 이 부분 살펴보면 되겠죠. 이때 발령했고 송달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설마 이 부분까지 모르면은 뭐 송달한 걸 괜히 얘기는 안 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송달을 찍긴 해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 안다고 치고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면은 지급금지 명령은 22년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제 취득했는지를 좀 봐야겠구나. 사전구상권 언제 취득됩니까? 모르죠? 지금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법전 펴서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봐야 될 거예요. 왜 발생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구상권 위치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법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처음에 1학년 1학기 학교 입학해서 배우잖아요. 대한민국 민법은 반대된 체계를 취하고 있어서 민법 총칙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어디 있습니까? 보증채무에 관한 부분에 있는 거죠. 다수상사의 채권관계, 채권총론. 오케이? 그쪽 부분 짝짝짝짝 뒤지다 보면 사전구상권 민법 제442조 딱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442조 보면은 1호부터 4호 중에 어떤 거 1호부터 5호 중에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까? 4호 이행기 여기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럼 이행기 언제였지? 보증채무 이행기 언제입니까? 보증채무 죄송합니다. 주채무 누구였습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비로소 보증계약을 이제 볼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요. 이제 22년 4월 1일에 4월 30일로 정해서 대여했대요. 대여했고 이게 지금 대여죠. 이게 변제기가 4월 30일이죠. 보증 언제 했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채무니까 이때인 거죠. 그래서 사전은 22년 4월 30일에 발생했구나. 사후상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모르면은 좀 곤란한 겁니다. 사후상권 변제했을 때 아까 우리 그 정도 사실관계들 위에서 느낌들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상권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대충 느낌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보면 돼요. 그럼 구체적인 날짜는 22년 7월 20일에 그 대여금 채무 전액을 변제했구나. 그럼 이때 사후상권 발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22년 7월 20일 이렇게 날짜 딱 써놓고 보니까 사후상권은 22년 7월 20일에 생겨버렸으니까 이건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어가지고 얘는 그래가지고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되죠. 일단 얘는 뭐지? 얘는 그러면 그 후에 취득한 거 아니니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쯤 근데 이게 문제가 배점이 30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쯤은 거기에 생각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게 결국 이거 가지고 하나로 끝내라는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전구상권 너무 잘 모른다고 대충 봤네. 무,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을 딱 놓고 보면 사전구상권과 관련해가지고 항변권 부착되어 있는 얘기가 정해진 부분이 있죠. 민법 제 443조입니다. 항변권부터 있었구나. 사전구상권에. 그럼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그거였구나. 그게 쟁점이었구나. 아하. 민법 492조 1항 단서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거는 498조로 해결한다. 오케이, 렛츠고 하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문제 제기는 똑바로 했으니까 문제 제기 똑바로 됐다고 치고 목차 잡으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문제 풀어놓은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제가 여기서 지금 쉽게 끝내버린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그 생각 들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근데 그 후에 발생한 채권도 어떤 경우에는요, 안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문제면, 제시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선을 딱 정해놓고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큰 제조 두 개 잡혔잖아요. 30점인데 이거 되게 얽혀가지고 아, 이 정도면 30점 괜찮다. 오케이, 렛츠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제 이제 3페이지 준비한 어, 그 문제 제가 그 풀어놓은 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소재. 사전 구상권 및 사후 구상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 사이의 상계적상은 이릉 인정되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아, 상계적상 문제 대부분 없어 보이는데 라고 했던 거, 그 부분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 물어보면 조문 적고 요건 적고 효과 적어라, 이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뒤로 보내면 되니까. 뒤로 보내는 거 그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핵심적으로 잡고 가는 거는 그게 됐다 치고 라는 거에서 가까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있어 압류 명령의 효력 발생 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는 점이 문제되고, 자, 이 부분 얘기한 거죠. 사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있어 면책 청구 및 면책 청구 또는 담보 제공 청구의 항변권이 문제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CBT 세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고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우면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임해도 되는 거고, 나중에 복사 붙여 이렇게 해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출발하면서 답안을 수정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의 적부. 자, 을의 갑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을이 A에게 대입변제한 2022년 7월 20일에 발생한다. 그런데 민법 제498조 조문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효력 발생 시 송달시인 2022년 6월 20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여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비워놨어요, 중간에. 그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건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결론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찍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전구상권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그 법리 모른다고 치고 가는 거예요. 갑의 A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2022년 4월 30일이므로 수탁보증인인 을의 갑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 송달 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제3항, 이것도 사실 조문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제가 문제제기 부분에서 안 적었지만, 이전에 발생한다. 발생 시점 내가 찍어줬고, 그러므로 민법 제498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다 봤던 거잖아요. 너무 내가 지금 아까 문제제기 가졌던 그 생각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가까운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법 제443조에 따라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면제청구 또는 담배제공 청구의 항변권이 있어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자, 뒤에 판례는 하고 나와버리죠. 아, 선생님, 이거 우리 판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브리티 특강 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판례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항변권이 붙어 있으니까 상계가 안 된다. 이게 끝하고 내는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시 이것도 똑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변권이 붙어 있는 그런 채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드는 건 뭐예요? 아, 이게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항변권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보면은 담보 제공을 하거나 면책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사실관계 우리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올라가면서 봤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전액 변제했다 그랬죠. 전액 변제를 했는데 아니, 담보 제공이고 면책 청구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항변권이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었는데 항변권이 소멸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항변권 언제 소멸됐습니까? 7월 20일에 소멸됐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자, 얘는 원래 안 되는 애였는데요. 7월 20일에
그 소멸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공부를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압류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자한테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급금지 명령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갖다가 뭔가 막 그 막 전후가 막 되게 중요했는데 그 막 변제기 선돌해서 그거 막 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고 그 교수님도 막 했고 막 틀리면 막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막 뭐 이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소멸된 시점이 이 지급금지 명령 이거보다는 조금 그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조금은 틀려요. 제가 판례 부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위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정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 부분도 시중 사례집에서 좀 잘못 설명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그것까지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 검토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사정구상권 같은 경우에 이 항변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492조 단서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변제기 문제, 뭐 항변권 언제 소멸 이 문제는 다음 문제고 일단 왜 안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 일단 판례도 실제 이렇게 설치를 했고 보면서 괄호는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동항변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여러분들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항변권 이 소멸 시점이 얘보다 먼저 도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주 크게 잘못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얘랑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더 앞에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6월 10일쯤에 변제를 했고 그래서 사후구상권도 다 했어요. 그럼 사후구상권부터가 뒤집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예? 이게 지금 내가 사전구상권 부분 답안 쓰고 있다가 이거를 날짜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사후구상권 부분에서 달라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판례 법리가 그게 아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른 시간 뭐 문제되는 거 없나? 변제기가 중요하잖아. 변제기로 가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변제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왜 발생했지?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처음에 사실관계 제대로 안 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착오로 해서 취소를 했까 매매계약 취소했구나. 그러면은 착오 이게 취소 의사표시 도달했을 때 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발생하는 거구나. 5월 31일이구나. 아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리 이렇게 써주고 동항변권이 소멸한 시점은 2022년 7월 22일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부분.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정구상권에 부착된 상계적 상에 있거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판례에서 안 써줘도 돼요. 이거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데 많이들 쓰고 계셔요. 그 해설집 같은 데 보면 뭐 법리를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판례를 인용하는 뭐 전형적인 방법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이게 쓸 내용만 썼는데도 한 페이지인 거거든요. 밑에 보론도 있지만 한 페이지인데 실제로 CBT 그 연습장에다 옮겨보면 이게 거의 두 쪽 가까이 나와요. 30점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여기에 3분의 1 정도를 날려야 돼, 3분의 2,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 뭔지 알면서 가면은 판례에서도 뭘 적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내릴 수 있고 이제 보론 부분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이 부분 가지고서 충돌했었을 때 그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변제를 해서 사후구상권이 발생을 했는데 사전구상권이 사전인데 소멸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지금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하던 걸 하고 나중에 다 지원안이 있더라도 사전구상권 항변 적부 이 부분에서 검토를 일단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보론으로 처리를 하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소멸하면은 이게 상경변 적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앞에 이제 법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아 이건 소멸하지 않겠구나 결론을 내리고서 보론으로 치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안을 쓰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튀어나오는 법리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사례 2 보겠습니다. 제 11회 변호사 시험 제 2문의 1, 설문 1인데요. 제가 이거 칠판 좀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성격이 강해가지고 조금 다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또 속도감을 높여서 진행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 바로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제가 바로는 답을 못 드리고 일단 설명한 이 틀을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 다 진행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11회 변호사 시험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A종 중,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등장인물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쭉쭉 봅니다. B와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B 그냥 1대1 되는 관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도급계약을 C와 체결했다. B랑 C랑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 뒤에 붙은 게 없으니까 옆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나중에 옮기면 돼요, 이것조차도. B와 C 사이의 토목공사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 5억 원으로 하되 이 부분들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쭉쭉쭉 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상관없어. 등장인물만 보는 거예요. 부족하여 그 직접 지급할 것을 직접 지급 이건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진물이 등장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직접 지급했구나. 이거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거 캐치라고 가는 거죠. 근데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했다. 한편 A종 중에 정관지 13종 정관 얘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등장인물 없구나. B는 유배가 알고 있었구나. 자, 여기까지. 배경사실. 등장인물 3명. 끝. 더 이상 이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볼 필요 없다. A종중은 C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A종중이 C에게 뭔가를 지급을 했구나. 뭐였지? 위로 올라가 보면 아까 직접 청구한다 그랬고 그럼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등장인물 딱딱 캐치해 나가서 결국 문제에 도달하면 이 사실관계를 아까는 밑에서부터 봤잖아요. 이번에 위에서부터 보는 게 낫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A종중과 B가 건물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B가 C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근데 A가 C에게 직접 지급을 했다. 화살표 일단 안 그릴게요. A가 C에게 직접 지급했다. 송금을 했다. 근데 뭐 이거 자체는 문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부당이득 반환이 내기가 나올 만한 부분은 이 한편 부분의 문제인 거구나. 그 한편 부분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한편 부분에 있겠구나 까지 됐잖아요. 한편 부분을 일단 보지 마세요. 이거를 본다고 해서 그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A종중은 B랑 계약 체결했고 B가 C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직접 지급하라고 해서 단축급부 청구했는데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축급부 단축급부에서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그 문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게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법리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 법리를 모르신다면 뭐 그것도 제가 그걸 맞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쟁점이구나 이렇게 캐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니까 뭔가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하자가 있어야 문제 고장이 있었어야 됐겠구나, 그게 한편 부분이겠구나, 옳거니 그만 이제 한편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 딱 보니까 A종 중에 정관에는 얘기가 이렇게 했는데 무효로, 청와교리가 무효로 확인됐다. 총회교리. 자, 이 문제를 만난 여러분은 총유물에 대한 법리를 모르는 상태라고 전제를 하고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만난 거예요. 그럼 어디 봐야 됩니까? 비법인사단의 소유관계 어디서 논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권법 가야 되는 거죠. 민법 제275조부터 277조까지 부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문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이제 거기서 보는 거예요. 총유 문제 되는 거 있나? 딱 보면은 276조 1항에서 딱 걸린 부분 등장하는 거죠. 이거 총유물의 관리, 총유물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면 정관이 있든 없든 간에 무효잖아요. 그냥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정관 얘기를 적었지? 그럼 이거 총유물의 관리 처분 아닌 거구나. 이거 아닌 거네.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러면 총유물 관리 처분 문제로 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정관에 그냥 위배한 이게 아니고 정관 문제가 이게 핵심이었던 거구나. 그 정관에 기재된 거 위배되면은 어떻게 되더라?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걸. 이거 대표권 제한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축급부 제3자 문제되고 대표권 제한 문제되겠구나. 체크하고 렛츠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해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를 할 건데 뭐부터 쓸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가 특별히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단축급부 제3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모르는 상태, 이 법리를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논의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이게 좀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가. 얘가 일단 저 A종중하고 B 사이 정관 저거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게 먼저 좀 해소가 돼야지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부터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의 의미가 범위에 문제된다. 이거 아까 조문에 규정이 있었으니까. 정관의 규정에 위반 대표자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라고 이제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앞부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 제기에서 안 적어줘도 되긴 해요. 사실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적다 보면, 밑에 이제 2번 이제, 2에 1번 쓰다 보면, 아, 이거 문제 제기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 생각 듭니다, 어차피. 그래서 써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단축급의 경우에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오케이? 자, 2에 큰 목차로 잡았어요, 제가. A종 중에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부. 묻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1번. A와 B 사이의 건물 공사 계약의 효력.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276조 제1항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니어야지 문제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단. 아니다. 근데 종중의 정관 규정은 대표권의 제한이다. 근데 제한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관계에서 제가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상대방이 B가 그와 같은 제한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다, 이 얘기 썼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 강의 듣고 나서부터 다음번에 할 때는. 아, 알고 있었다, 요런 거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아니면 동그라미 쳐놓고 해야겠구나, 이 생각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 부분 좀 건너뛰었어요, 아까 사실 배경사실 설명할 때. 근데 그러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것들이 중요 포인트가 되는지 좀 느낌을 갖고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공사 계약은 대표권 제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하고, 이제 3번 있어요. 3번 법리는 뭐 알면 쓰는 건데 사실 이거 분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론으로 뺄 것 같고, 근데 뭐 생각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민법 제 60조에 그 사단법인 대표권 제한 관련 규정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이거 써먹고 싶어. 나 이거 너무 써먹고 싶어. 그럼 이렇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치고, 막 이거 갖고 막 오래 하지 말고, 헷갈리면은 제일 뒤로 그냥 빼가지고 보론으로 한 줄 넣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초조해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단축급부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만약에 제가 고사장 들어가는데요, 단축급부 저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단축급부란 단어 못 쓰겠는데요, 이러면은 저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게끔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적어도. 알겠죠? 단축급부란, 여기서 뭐가 단축급부예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와 막 이렇게 법리를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쓰는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법리 설명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래야지 그 앞으로 공부하는 거랑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 그러니까 답안 서술 이거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법리 설명 약간 해볼게요. 자, 이게 이랬잖아요. 단축급부 제3자, 아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거기까지 됐잖아요.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안 되는 걸까? 아니, 왜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승계취득의 법리 생각하면 뭐 이렇게 당연히 앞에 거 안 되면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부당하다라는 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견해 대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안 된다고 판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부당하지 않냐? 이 관점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서 막 학설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가지고 된다는 건 일단은, 아, 뭐 앞에 거 무효면 뒤에 것도, 얘가 지금 제 기준에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급하게 된 원인이 무효인 거니까 이거 무효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인 거고, 얘는 그럼 뭐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준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 B 때문에 받은 거잖아, 그죠? 이게 얘는 B한테서 받은 거니까, 받은 거랑 다름 없으니까.
이거는 A종중이 준 거니까. 아, 이게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얘는, 아, B한테서 받은 건데 이거 A종중이 진짜 준 사람이랑 상관없잖아. 이거인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계약? 아, 계약법의 기본 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사장에서 앉은 자리에서 즉시 여기까지 법적 추론을 해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시간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걸 뭘 신속하게 못 해낸다면은 적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런 추론들을 미리 좀 연습을 해놔야지 이거를 속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대충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 내가 여기 법리검토 부분에서 적혀야 될지 느낌이 여기까지 하면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단축급부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막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근데 왜 이런 거냐면은 이게 부를 말이 없어요, 얘네를 서로를. 뭐 낙약자, 유약자 이렇게 나오면 아주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지금 드러난 입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 이거 단축급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건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꼼꼼하게 이름 붙이느라고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이 구구해지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구구해지는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용어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무슨 생각 들어요, 그러면? 아, 이거 근데 알만한 사람들끼리 좀 째짜게 굴지 맙시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고사장 가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종중 땅땅 계약 당사자, B 땅땅 계약 상대방, C 땅땅 제3자 이렇게 쓰고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시간 없고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거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이제 법리 설명하면서 이제 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쓰여진다는 건지 얘기를 드릴게요. 단축급부의 원인관계인 법률관계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부를 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이거 아까 여기 이거 이 생각까지 났던 거 여기까지 꾸며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하고 내가 이거 판례 뒤에 나오겠지만 걸어치고 판례 동지 이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판례도 이렇게 했거나, 아 판례 제발 그렇게 했어라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험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계약법의 일반 원리에 반하게 되는 결과 하고, 이제 뒤에 부분들 이걸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일반 채권자에 비해 우대받는 결과가 돼요. 이거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법리 같은 경우. 그리고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돼요.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이를 부정한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풀 때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느낌이 와요? 이 판례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핵심 부분들, 위험부담, 우대받는 결과, 항변권, 아 이거 키워드들만 해가지고 딱딱 끼워 맞추기 하면은 되겠구나. 아, 끼워 맞추기는 평소에 여러분들 실력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실력으로. 그거는 진짜,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이 판례 문구를 단축급부의 원인관계 이렇게 외우는 게 실력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생각건데, 단축급부는 이렇게 막 적혀있어요. 제가 이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데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2 아니면 3은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라고 믿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례 3번 하고 있고요. 사례 1번, 2번 제가 그 앞에 설명까지 해가지고 조금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해서 얘기를 해서 뒤에 부분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려고는 하는데, 최대한 지금 뒤에 오신 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그분들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게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면 유튜브 라이브 채팅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보고서
즉각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변호사 시험 제1문의 1 설문 3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의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자, 딱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3번 읽는다. 첫 번째 읽을 땐 등장인물만 본다. 오케이? 을로부터 매수하였다. 매매 당시 을은 갑으로부터 동시에 중요하겠구나. 상관없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했구나. 동시에는 있으니까 체크해놨으니까 뒤에 부분 뭐 오케이. 을의 채권자 병은 그럼 을 옆에 병 써야 되나? 갑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그럼 이 사이에 놓이는 거구나 하고 이 사이에 일단은 등장인물만 써주는 겁니다. 받았고 송달됐고 그 지급 의무 뭐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에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 저당권자 C가 있었구나. 그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돼요. 괜찮아요. 등장인물 딱 쓰고 해서 이 사람이 경매 절차 개시됐는데 C에게 대의변제해서 말소시켰고 추신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우리 쓰기로 했죠. 병이 갑을 상대로 추신금인데 뭐에 대한 추신 명령이었죠? 매매대금 채권. 을의 갑에 대한 거니까 일단 화살표만 쓰십시다. 을에. 자, 상황 정리. 1차 상황 정리. 끝. 갑은 위소에서 대의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 5천만원으로 을의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대의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라는 거니까 대의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생각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상계를 하긴 한데 구상금 채권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좀 화살표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해요. 위로 올라가 사실관계를 보는 거예요. 다시 아까 대의변제 모대의변제 했어요. C에게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 5천만원 대의변제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의변제를 해서 말소. 그러면은 이게 저당권자였으니까 누구에 대한 저당권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지금 이제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니까 상황 이해되죠? 얘가 구상금 채권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채권으로 상계 주장하는 상황이죠. 자, 이게 대위변제 구상금 채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법리를 모르는 상황. 상계항변이 이유 있냐 물어보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유 있냐 물어보는 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거잖아요. 상계가 이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기본적인 상계의 요건들은 다 갖춰졌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일 거 아니에요. 아마 실제로 상계적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볼 만한 게 뭐가 있지? 상계 뭐 제한되는 거 아까 평소에 공부해뒀어야 된다고 말했던 거 492조 제1항 단서와 498조 얘기했고 압류 문제니까 498조 498조가 문제되는 거구나. 이거 498조랑 관련해 가지고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니까 이거 압류명령의 시점이 중요한 거구나. 압류명령 언제 발생했어요? 아까 올라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다시 여기서 안 나와 있어 날짜가. 근데 시기는 알죠. 언제? 대위 전에 이때 한 거야. 그러면은 대위가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이니까 이거 그냥 498조 해가지고 그 후에 취득한 거에서 안 된다고 결론 내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25점짜리인데 만약 배점이 낮더라도 근데 그 동시이행관계는 왜 넣어놓은 거야? 사실관계에서 요 생각이 들어요. 요 생각 방금 그 생각 동시이행관계 왜 넣어놓은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후에 취득한 것도 동시이행이면 괜찮은가 보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내가 모르는 상태야. 지금 모르는 상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게 뭐였어요? 아까 대금이랑 말소 의무였잖아요.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뭐랑 뭐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대위랑 말소 의무. 이게 구상권 채권이랑 동시이행 관계에 있냐는 거니까. 얘가 두 개가 대등한 지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겠구나.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 이제 좋았어. 이제 문제 알겠어. 하고 가는 거죠. 뭐예요? 이거 첫 번째로 동시이행 관계 논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는 498조 해석론 관련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 푸는 거구나. 출발.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소재. 498조에서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후에 취득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그 후에 취득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판례가 얘기한 게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거기서 말하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공부하라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1번 그렇고 2번 여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3번을 잘못 적혀있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안 적고서 간다고 할게요. 그럼 갑시다. 2번 지금 다 이탈릭제 돼 있어요. 3번 쓸게요. 지금 지급금지 상계금지 이거 쓸게요 이제. 그럼 민법 제490 해서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한다. 근데 판례는 하고 이 법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해낼 법리인 거예요. 판례 그렇게 했지. 제발 판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변제기 손들어설 여기에다가 이탈릭시 돼 있잖아요. 이거 변제기 손들어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어. 압류해서 상계 물어보면 변제기 손도래설 박아줘야 돼.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제기 손도래설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언급돼야 되는 판례는 뭐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판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은 그 후에 취득해도 괜찮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외인 거죠, 예외. 그래서 밑에 2번. 판례는 이 부분인 거예요. 쭉쭉쭉 해서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론. 딱딱딱 가져. 다만 이렇게 이게 썼어요. 이게 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대의변제와 구상금 채권 취득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생각하기 잘못 생각하기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왜 대의변제할 수 있어요? 조문에 없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담보권 등의 권리를 변제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재산 이게 판례 법리인 거예요. 조문에 부동산 매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가 취득한 게 아니고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목차 이거 잘못 써놨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2번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이걸 제3취득자로 잘못 썼거나. 근데 얘가 아직 지금 이제 대입변제에서 말소한 게 이전 등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제3취득자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잘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사례 4번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쓰여진 그 예시 답안은 설명 안 하고 그냥 그
처음에 내가 문제 만날 때 목차를 쟁점 추출 어떻게 하고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하는 그 고민하는 과정, 그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전제는 나는 법리를 모른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부진정 구리타 만나버렸다. 이 상황이라는 거 전제로. 자,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이거 사실 나눠져 있었는데 그냥 제가 합쳐놨어요. 갑과 을은 부부다.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뭔가를 매수했죠. 병으로부터 해서 제일매매 계약 됐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정에게 엑소지를 매도했다. 제2매매 계약이라 한다. 제1매매 계약은 을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타지에 출장 중인 갑과 상의 없이 갑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체결한 것이다. 을은 제1매매 계약에 따른 이거를 다 꼼꼼히 읽지 말라고요. 등장인물만 있는 하면서 쭉쭉쭉쭉 보면서 걸리는 것만 딱 체크해 놓고서 등장인물만 보는 겁니다. 쭉쭉쭉 읽었을 때 소유권 취득 경위를 듣게 됐을 때 이건 중요하죠. 체크. 아르칼 소문 둘자 해서 위임을 생각하고 대리해서 일단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라는 거야. 이거는 제2매매 계약 체결된 경위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이 중개인을 만나서 설명을 들었죠. 아, 중개인 설명 들었구나. 체크. 인감도장과 등기필정보를 소지. 체크. 출장에서 돌아온 갑은 체결 사실을 듣고 상승이 확인돼서 무효라고 주장해서 등기 절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등장인물 없죠. 자,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배경 사실 행위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제 도달했죠. 자, 보는 겁니다. 정이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대리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대요. 뭐 손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안 써도 괜찮아요. 사실 손은 아니니까. 근데 뭐 편의상 정이 갑에게 주장하는 거죠. 배우자로서 대리권이 있었다. 둘째, 대리권 믿었다. 자, 대리권 믿었다는 이제 아하 표현 대리구나.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은 배우자의 대리권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이거 지금 뭐 수권행위 뭐가 있나? 수권행위 저거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 뭐 거기까지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도 한 번 더 옮겼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우자로서라고 돼 있잖아. 배우자로서. 그럼 배우자가 대리권을 갖나? 교수님 기어이 친족법을 내버리셨군요. 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조문 위치는 봐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의 경제적 효력 그 부분 파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27조. 이거 827조 문제구나. 내가 지금 안 봤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법리를 몰라. 그럼 읽어보는 거죠. 천천히 읽어보는. 천천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상의 가사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 가지인 거구나. 이게 되면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거고, 안 되면은 일상의 가사 바깥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일상의 가사 범위 해석 문제가 있겠구나.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그 대리권 믿으려면. 이거는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뭐, 이거 125조도 문제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126조인 거죠. 흔들리면 안 돼요. 126조 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본 대리권이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첫 번째. 근데 되니까 냈겠지. 이거 말고는 기본 대리권이 될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생각 지금 들 수 있어요. 지금 딱 그 생각 이따 말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을만 하려고 하면 그냥 이제
단지 부부라고 해서 믿어주면 솔직히 그 다 대리권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믿을만한 사정 같은 게 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관계에서 굳이 왜 인감이나 등기필적 뭐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쵸?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놓는 거죠. 이제 내가 첫 번째 아 인감이 있었고, 두 번째 그 등기필 있었고, 등기필증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중개인의 설명이 있었고, 하고 이제 네 번째가 아주 그냥 깜찍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근데 왜 사실관계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왜 얘기한 거지? 어떻게 흘러갈지 느낌이 혹시 오세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쫙 한 번에 정리하세요. 자 보세요. 아 별다른 이의 제기 안 했으니까 이게 수권행위인가? 이렇게 가버리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제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거 추인인 거죠, 추인. 그죠? 이게 매수 추인한 거잖아, 매수. 그럼 매수 추인한 게 매도에 대한 대리권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게 이게 지금 상황이 매수에 이의 제기 안 했다는 저게 만약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면,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 아닐지를 판정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니 문제 적혀 있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나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면 표현 대리가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매수 이의 제기가 없었 매수에 이의 제기 안 했어도 이게 매도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겠구나. 관련이 없겠구나. 그래 이 문제가 좀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번, 3번, 4, 뭐 이렇게 해서 목차는 잡아놨어요. 제가 답도 써놨는데 이탈릭체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탈릭체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쓰길 바란다는 게 아니고 뭐 권장 내지는 쓰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공부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쓴 거고, 보론 부분에 얘기 있죠. 아 이게 제1매매계약 역시 무건대로 이거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다른 이의제기 안 했네? 그럼 처음 돌아가는 게 그 무건대리 이 얘기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그 생각까지 떠올라야 된다고 사실. 근데 쓰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보론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례 5번을 할 건데요. 사례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딴 거보다도 이게 그 사실 이것도 흐름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거 논리 흐름만 그냥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문제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제가 굳이 안 읽을게요. 이거 사회행위 느낌 딱 오잖아요. 사회행위 느낌 딱 오는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이랬잖아요. 아니 사회행위는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니까 소재기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해?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럼 이거 항변으로는 주장 못한다는 얘기 돼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승소하려면은 수단이 뭐가 있지? 소송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소재기 반소구나 이 생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그 깨달음이 그 순식간에 이렇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벌어져야 돼요. 이게 된다는 판례가 있죠. 그걸 봤으면 쉽게 풀겠죠. 근데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기에다가 별도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고 저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이 돼요. 왜냐면 실무상으로도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기를 하고 잠깐 멈춰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건데, 그 말고 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행위 취소 소송은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도 제가 답안에 써놨고.
아시겠죠? 무슨 느낌인지. 내가 아는 부분이 모르는 부분을 커버해준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뒤에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해설을 달아놨는데, 사실 제가 굳이 설명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냥 뭐 한두 줄 정도로 처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일반 법리를 물어본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자, 문제 발화를 보세요. 갑과 A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물어보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주장할 거 딱 쓰고, 을 입장에서 주장할 거 딱 쓰고, 이 문제를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제가 이제 최대한 그 스포일러 안 하는 차원에서 얘기 간단하게만 말하면, 갑은 포함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을은 포함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포함이 된다는 논리를 뭐가 있을까? 안 된다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어떤 법리로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해놨고, 7번은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 왜 제가 브리타로 뽑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명할 부분 사실 많지 않고, 이거는. 어.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세 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게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시간이 된다면 뭐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부족하면 덜 할 수도 있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연습 문제 1번만 해도 나머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충분히 제가 말하는 것만큼의 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제가 약간 좀 그 문제를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냈어요. 그걸 좀 감안을 하고 연습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하면은 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됐다. 새로운 등장인물 없고.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뭐 체크해놔야겠죠. 병으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럼 여긴가? 담보로 위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했다. 아, 그럼 이거 관계가 있구나. 해서 통지가 을에게 도달했다. 병은 을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7,200만 원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았다. 도달하였다. 자, 상황 여기까지 읽었죠? 병은 병이 을을 상대로 추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해 갑은 을에 대한 연체 임대료 채권의 액수가 을의 전세금 반환 채권 1억을 초과함으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지금 위에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이거 492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재밌는 게 그 공부의 실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상계 연체 차임 채권으로 하는 거예요. 연체 차임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보면은 연체를 언제부터 했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2003년 9월 1일부터 지금 안 했잖아요. 2003년 9월 1일. 가고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대로라면
아마도 이 압류 명령의 효력 발생 시가 의미가 있을 테니, 뭐 04년 6월 1일 도달한 때 이때까지 잡고 이 이후로 이렇게 잡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얼마예요? 그러면 임대료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월차임 1000만원, 이거 9개월, 그러니까 9천만원. 아, 이거 그럼 1000만원. 뭐 흐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만 원은, 자, 1000만원은 498조 해가지고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걸로 날아가나? 그걸로 날아가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법리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아,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은 자동 공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걸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498조 이거 뭐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약간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약간 침착해지고 9천만 원을 이렇게 들여다 놓고 보는 거예요. 9천만 원을. 아니 그럼 얘는 지금 뭐 그 복잡한 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압류명령이 효력 발생 시 전에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은 문제 없잖아. 그럼 아, 변제기 손도르세 문제인가?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지금 전세금 반환 채권 보니까 2005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전인데? 그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얘? 근데 뭔가 문제가 되니까 문제를 냈겠지. 이거 문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때 이제 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임대보증 원래 임대보증금인데 담보 목적에서 한 거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법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섞여 있는 세 개의 법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생각에 도달해야 되는 거냐면 얘가 이거를 주장할 수 없게끔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 주장할 수 없게 되려면은 아 이거 통정허위 표시 아마 세 번째 쯤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위로 따지면 통정허위 표시 문제구나. 생각 딱 돼요. 세 개 중에 하나겠거니 하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막 이게 따져보면 얘는 안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문제구나. 이렇게 가는데 통정허위 표시까지 가고 나면 아니 얘는 498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정허위 표시로 내가 결론 잡고서 목차를 짜보면 통정허위 표시인데 몰랐으니까 대항 못해서 이 채권 주장 못한다 이거거든요. 법리 조금 애매하게 기억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그 이거를 갖고서 상기항변을 못한다는 결론은 도달해요. 근데 그 논리가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이게 굳이 498조를 안 들먹여도 그걸로 그냥 끝나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가. 그 이거 목차 어떻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래서 498조를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498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너무 쓰고 싶잖아. 그 보론으로 쓰는 거예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순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면은 그냥 쭉쭉 가면 돼 그냥. 이거 지금 어차피 이거 통정을 이런 알면은 그냥 쭉쭉 가면 되는데 모르면은 최소한 압류 효력 발생 시 딱 잡고서 앞뒤로 나누고서 이렇게 해서 내가 논리 전개 쭉쭉 해나가다 보면은 이거 아니구나가 딱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은 제 생각에는 그 연습 문제 2번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 2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판례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얼마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안 읽으셨어도 그냥 법리를 제가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요. 을이 있고 병이 있고 갑이 있는데 을이 병한테 도급을 줬어요. 설명하려고 지금 판서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풀이 판서 아니에요. 을이 병한테 도급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는 갑이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한 내용이 들어있대요. 뭐 갑한테 갑이 한다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갑은 을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병과 사이에 X건물에다가 승강기를 제작 판매 설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의 대리인임을 주장했으니까 을하고 한 거, 얘 생각으로 을하고 한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리인 주장했지만 상황 이렇고 했는데 갑이 이제 대리인임을 주장했는데 사실 대리인이 아니, 병이 이게 대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 안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을한테 소재기에서 대금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대리인이라는 애한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심에서 졌어요. 그 대리권 못 받았고 뭐 표현 대리도 안 됐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소심 해가지고 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거 부합됐다. 이 얘기를 해요. 승강기가 이 얘기를 하는데 부합은 된대. 일단 부합은 된대.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무조건 돼요? 내가 모르잖아? 조문 피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문 딱 펴보면 거기에 261조에 부당이득 일반 이론도 가라 그랬으니까 741조 가면은 뭐 아는 거잖아요. 법률상 원인 얘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뭐 이제 무과실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내가 잘 몰라. 그럼 여기서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부당이득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게 제3자가 낀 부당이득 상황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감각은 뭐가 1차적인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1차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묻는 게 1차적인 거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니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 물을 걸 제3자한테 묻고 있는 격이니까 아 이거 좀 제3자가 본인 그 좀 이런 건데 거기서 여기서 부당이득으로 나아가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건 거죠. 법률상 원인 이익 손해 인과관계 이거 쭉쭉쭉 가는 건데 각각 하나 파트마다 좀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이 어쩌다가 이익을 봤어요? 을이 여기다가 이제 갑이 대리인이라 생각해서 아니 갑이 갑이 급부해서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만 쓰면 을이 이게 지금 물론 소유권 유보부 매매였지만 사실관계에서 보시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부합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애초에 계약 책임 문제로 가는 거면 그러니까 급부해서라는 거는 이게 계약 책임의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였기 때문에 계약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부합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권법 법리로 간다는 거고 그 차원에서 무과실이 작동하는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이 작동하는 게 뭐예요? 선의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관계에서 무과실을 그래서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대할 때 그냥 그 요건 나눠가지고 판단하고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제3자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라는 그 결론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결론만 기억하지 말고 그 제가 왜 이득 받는데, 왜 뭐가 이익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밟으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뒤에 그냥 답안은 그냥 일반론적이게 썼어요. 그냥 공부하라는 차원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이거 지금 교환이랑 상관없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교환을 기초로 한 강의는 그냥 여기서 마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교환에다가 특히 연습 문제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몇 개 판례 같은 거를 좀 적어놨어요. 판례 적어놨는데 이게 딴 거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제 문제 제 이 강의만 듣고 여러분들이 고사장에서 만날 그 브리타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쟁점들이 브리타니까 이거만 보면은 브리타 안 만날 거야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 방법을 갖고 나가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까지 쌓으셨던 공력 가지고서 충실히 공부하시면은 브리타가 없을 겁니다. 라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 판례들을 몇 개 제가 수록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판례들과 별개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주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판례 철판 뭐 나올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제가 그냥 같이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제 사건 번호가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판례가 네 가지가 있는데 2023다. 이렇게 네 개를 제가 최근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최판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지금까지 내고 싶었는데 판례가 없어서 못 낸 문제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국은 중요한 법리에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판이 최판이어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내고 싶었는데 그냥 단지 동의이 된 거라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중요한데 여태 안 나왔던 거 그거를 열심히 봐야겠죠. 근데 핵심 뭐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가 뭡니까? 지금 제가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유사수신행인데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사수신 이게 뭐 단속 규정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규정 해석 방법의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두 번째 것도 다 비슷비슷한 맥락으로다가 제가 이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공부를 하실 때 각자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그냥 정선집 볼 수도 있고 암기장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료용을 풀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좋은데 적어도 아 내가 본 판례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지 않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는 좀 무책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걸 보나 안 보나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냐 아니냐는 똑같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말씀은 드리는데 왜 말씀을 드렸는지는 아마 지금까지 강의 내용에 비춰보면 아시리라 생각돼서 제가 설명을 더 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초조해하시지 마시고 그 제가 이게 강의 이름을 천지신명 찾기 전에 라고 이제 감히 좀 지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천지신명 찾기 전에 나를 찾아라. 나 이민수 찾아라 이런 뜻으로 강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신명 찾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라고.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뭐가 있지? 그 기본 실력이라고 불리는 거, 그거 먼저 들여다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지금 그걸 하세요. 안 늦었어요. 예.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끝인데 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는지 제가 좀 유튜브에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무슨 브리타냐면 부진정 브리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형은 어찌해야 할까요?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 묻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논수령 시험, 법학에서의 논수령 시험은 논설문을 쓰기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면도 어쨌든 논설문의 일종이니까.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사회적 사실관계로 주어진다는 거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사회적 사실관계, 법적 사실관계, 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과정 요걸 할 수 있느냐 요게 차이가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앞에 의뢰인 원하는 거 그거 보고서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오답이 조금 섞일 좀 있겠지 아마 보다 보면. 근데 그거 갖고서 쓸 수 있을 실력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형은 연함은 부분을 채우는 게 이제 기록을 읽는 능력인 거지 나머지들은 그냥 딱 보고서 상황 아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만들어지는 점이 뭐냐면은 이게 민사소송은 턴제잖아요. 원고 주장 딱 하고 그러니까 주장하고 항변하고 재항변하고 막 이런 구조잖아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구조. 그 구조가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이 측면만 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기록형 준비도 쓰는 거는 연습이고 공부는 결국 민법 공부하면 됩니다. 민법 공부하고 기록 몇 개 보고 실제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보는 게 제일 좋은 건 소장을 보는 거겠지만 그뭐 어려우면 판결문 하급심 판결문 몇 개 보시면 구조가 보여요. 어떤 순서로 걔가 논리 전개를 하는지. 아, 법학에 있어서 요구되는 논리 전개가 이런 흐름이구나. 이걸 알고 나면 기록형 답안도 그냥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고 혹시 제가 다시 보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 좀 영상 편집을 하고 다시 이제 유튜브에 재업로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는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없군요. 어, 이제 제가 이제 12월에 기본 강의를 개설을 할 거고 그로는 이제 변호사 시험과 로스쿨 커리큘럼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도 혹시 이런 강의가 좀 필요합니다. 요즘 강의 좀 해주십시오.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학원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 카톡방 있으니까 오픈 카톡방에다가 이민수 변호사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민법 공포문을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그 카톡방이 있어요. 좀 가장 이제 그래도 참여자분들이 좀 있으신 거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지금 거기도 질문 받고 있거든요. 질문한 건 답은 하고 있는데 아예 딱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를 좀 한번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귀하신 거, 시간 너무 귀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서 더 말을 붙일 말은 없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